네, 안녕하세요. 정치실장 임기웅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 북미 회담과 평화 체제인데요. 정말로 많은 이슈가 얽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약간은 좀 이렇게 아늑하고 좀 이렇게 소규모 분위기니까 그렇게 격식을 따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최대한 자세히 드린 다음에 같이 토론하고 같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이 보셨을 사진입니다.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인데요.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음과 동시에 또한 매우 비판적인 평가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히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이제 워싱턴 포스트라는 언론이 있는데요. 그 언론에서 그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국제 정치인 김정은이 온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찬사가 있었는가 하면 회담은 실패했다. 사실상 미국이 굴복했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평가가 공존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회담 평가는, 그러니까 회담을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패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회담 공동 선언문이 좀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의 CVID가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은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북한이 굴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하고 압박하면 결국은 북한이 굴복해서 회담장에 나오더라 라는 교훈을 설파하는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말씀 자세히 드릴 텐데, 하지만 그런 평가보다는 회담이 성공적이고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훨씬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북미 합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미국이 체제 보장을 해주고 평화체제를 만들겠다는 순서로 합의문이 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문의 1, 2, 3, 4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번 북미 합의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신뢰를 구축을 하고 관계 개선을 한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 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의미는 뭐냐면, 비핵화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북한의 선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뢰와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것이 북미 합의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것들. 두 번째는 왜 성과가 나오지 않는가. 세 번째는 앞으로의 전망인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까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그겁니다.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아시안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그 양궁 경기가 진행될 때 규칙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해도 되고 재미도 느끼고 그런 것처럼 국제 관계, 특히 북미 협상에서 어떤 것을 알아야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전망할 수 있는지 그런 핵심적인 개념 혹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강연을 기획한 계기이기도 한데,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싱가포르 합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니까 이제 회담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의 흥분이 좀 짧았죠. 그리고 지금 이렇다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고 북미관계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성과가 더딘지 혹은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1번, 2번에서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럼 앞으로 뭘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지금의 어떤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키포인트 몇 개를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크게 한 5가지 정도 꼽아봤습니다.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대략 이 정도 5개를
알게 되면 북미 핵협상, 북미 회담, 북미 관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해도 할 수 있고 일종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인데요. 한반도 위기와 핵 문제의 역사적 근원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6월 10일에 싱가포르 이제 합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청소년 어린 친구들과 10대, 20대 이렇게 청소년 청년들은 그냥 좋은 길인가 보다 라고 넘어가고 크게 뭐 이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근데 그것은 뭐 어린 청소년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30, 40대 그리고 뭐 50대 연령이랑 상관없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역사적 근원이라고 한 것은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 위기, 한반도 핵 문제는 그것의 핵심은 바로 북미 간의 군사 정치적 대립이 핵심입니다. 거기에 현재 남북 관계, 미중 관계, 북일 관계가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국제 정세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좀 되새겨봐야 할 것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1차 핵위기인데 94년 전쟁 위기 다 기억하시나요? 네. 이제 94년 전쟁 위기에 대해서는 아실 만한 연령층인데 그 당시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제네바 합의의 핵심은 뭐였냐면 북한이 경수로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그리고 핵개발을 유예하는 대신 미국이 에너지를 제공하고 관계 개선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클린턴 당시 미국 행정부가 지킬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금방 망할 줄 알고 일단 합의를 해준 거죠. 그래서 시간을 끌려고 제네바 합의를 맺었다는 것이 클린턴 대통령과 당시 이제 NSC 미국의 국가안보회의라고 하죠. 그 당시 수석 비서관, 보좌관들이 추후에 다 이제 실토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 북핵 위기를 잠깐 언급을 하면 이제 사진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요. 이제 사진 오른쪽에 또 오른쪽에 켈리 차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켈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2년에 북한에 갑니다. 그래서 강석조 외무상이랑 회담을 한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북한이 핵무기겠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발언을 하죠. 그래서 2차 북핵 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기정사실화 해버림으로써 정말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2006년에 북한 핵실험을 하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폭탄이 아니라 부시의 폭탄이다. 즉 부시가 만들어준 폭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일단 한 20년 이상 계속해서 북미 간에 이런 핵 공방, 핵 협상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위기의 순간마다 합의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또 이제 전쟁 위기까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저의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은 그것이 북한이 약속시키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실제 미국의 문서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직 장관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미국의 책임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2018년이 됐습니다. 2018년이 됐는데 그럼 그 전과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뢰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반전이 일어났다. 즉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트랙을 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역사적 근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무엇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북한이 왜 협상장에 나왔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제재하고 압박했으니까 나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북한과 미국의 어떤 상황 그리고 전략적 판단을 보면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일단 미국 먼저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제 조금 이해를 많이 하시게 됐지만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과는 매우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은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함에 있어서 완전한 승리 그리고 군사적 지배, 그러니까 경제적 지배에 더해서까지 추구하는 일방주의적이고 매우 패권적인 그런 군사 전략, 세계 지배 전략을 구사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그런 미국의 전략이 오히려 미국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다. 즉, 그 상류층에게만 이익이 가고 중산층은 더 못 살게 됐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바마와 그 이전의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했던 거랑은 달리 매우 실리적인 판단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 되면은 무엇이든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의 동맹 관계에도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와 EU가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와 EU에게도 관세를 매깁니다. 전과 달리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제 북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어떤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담에 나섰던 것이고요. 이게 더 중요하게는 이제 북한인데, 제가 전략적 이해라고 적었는데 왜 전략이냐면 그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 전략이죠. 국가 전략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그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략적 노선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고 2011년 이후 그리고 2017년에 그 핵무력 완성 그리고 올해 당 중앙위원회에서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이 압박을 하든 안 하든 북한은 이제 핵을 보유하고 그리고 동시에 경제 발전을 하겠다. 그리고 핵 무력이 완성이 됐으니 이제 경제에 올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4월에 합니다. 즉 싱가포르 합의 이전에 북한이 이미 전략적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에 의해서 핵무기를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제재와 압박의 효과가 있었다 그랬다면 이미 김정일 전 위원장이죠. 김정일 위원장 때 북한이 망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북한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국가 전략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전략에 의해서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제재로 나왔다라는 것은 오히려 현실과 매우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세 번째인데요. 오늘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 기억을 안 하셔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로 CVID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데요. 일단 뭐 제가 던진 질문은 과연 CVID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얘기와 함께 그리고 역사적으로 CVID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CVID를 배제했을 때 어떤 성과가 도출되었는지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CVID라고 하면 뭔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등장한 것은 2004년입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때인데요. 2004년에 등장을 했고 당시 미국에서도 일관적으로 사용을 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얘기하고 어떨 때는 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CVID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CVID는 대화를 가로막았던 개념이지 대화를 촉진시킨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CVID를 뺐을 때 대화가 시작되고 성과가 도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이제 베이징에서 3차 육자회담이 있을 때 3차입니다. 이제 육자회담일 때 미국이 CVID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육자회담 회의록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토론한 회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CVID를 고집하니까 이제 러시아도 일본도 한국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적었죠. 네,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사진은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CVID를 미국이 육자회담에서 이제 삭제한 이후에 이런 성과가 이제 역사적인 성과가 나왔고 2007년 2.13 합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CVID 하나하나씩 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혹은 비가역적인 핵폐기인데 개념 하나하나를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식적이고 뭔가 그 원칙적인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C라고 했을 때 이제 완전한 이제 컴플리트죠. 완전한인데 과연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한데 그것을 한 국가에 요청을 하는 것은 대화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V랑 I입니다. 이제 V는 검증 가능한이고 I는 이제 irreversible이라고 해서 이제 되돌릴 수 없는인데 그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뭐 상식적인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일반적으로 비핵화라고 하면 검증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검증하고 확인하고 이제 핵무장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까지 원래 비핵화라는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VID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사족이죠. 동어 반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VID를 얘기한 것은 이것이 애초에 그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압박하고 어떤 압박을 관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족이 붙은 것이고요. 검증 가능한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미국이 말하는 검증은 뭐냐면 일반적인 비핵화에서는 검증이라는 것이 상호 합의하에 어떻게 뭐 처리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뭐 어떻게 후처리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이 말하는 검증은 미국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부분 지역에 대해서 어디든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패전국에나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미국식 검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 I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불가역적인 혹은 비가역적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네, 이건 역시 뭐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이랑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근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뭐냐면 기술력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물질도 있거니와.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에 축적이 된 지식 체계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역적인 핵폐기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핵을 만들 만한 기술 수준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고급 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근근히 뭐 자연 생산, 물물 교환 정도로까지만 살아라는 것이 이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북한이 현대 기술을 누리지 못하고 아주 초보적이고 원시적인 기술만 누리는 국가가 되어라 라는 것이 이제 비가역적인에 담긴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학기술 수준 자체를 매우 낮춰라 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에 적합한 개념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VID가 그렇게 많은 반발을 샀고 꼭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저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거니와 저것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당시 도저히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모순 덩어리고 현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 CVID를 였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합의에 빠진 것입니다. 만약에 CVID를 미국이 고집했다면 북미 합의는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 보면 이런 거죠. 폼페이오 장관이 6월 12일 회담 전날까지도 미국의 목표는 CVID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회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담 공동 성명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만큼 미국이 밀렸다라는 거죠. 네. 북한의 주장이 더 받아들여졌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VID가 빠졌다. 그래서 실패다라는 그 분석 내지 규정은 정말로 비현실적이고 대단히 그 편향된 편견에 사로잡힌 분석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은 약간 그 아실만한 그리고 쉬운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건 이제 그 꼭 북미 핵협상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투 레벨 게임이라는 뭐 이렇게 하여튼 정책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국가 간의 협상을 하면 이게 이제 두 가지 레벨로 나눠지는 거죠. 이제 국제 정치 레벨이 있고 국내 정치 레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를 체결할 때 우리가 미국 정부랑도 이제 협상을 해야 되지만 국내 세력하고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FTA를 체결하면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고 손해보는 세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손해보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라든지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그 설득을 해야지만 협상이 잘 체결되고 이후에도 이제 잘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 내지 협상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진행된다라는 이제 정책 개념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북미 간의 관계 혹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훈령 조작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네, 1992년에 그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그 회담 대표단한테 훈령을 내립니다. 저 이렇게 당연히 지시를 내리겠죠.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 가지 정도 그 당시 협상 내용이 있었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북한이랑 이렇게 그 서로 합의가 되면 합의문 발표하고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회담 성사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가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두 개만 되면 인정할게 라고 노태우 대통령이 대표단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가지고 이제 올라갔죠, 대표단이. 그런데 당시 이제 그 대표단 가운데 있었던 이동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진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세 가지 다 북한이 받아주지 않으면 회담 성사시킬 수 없다라고 태도를 급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당시 이제 지위는 대표 단장이 아니고 이제 대표단 특보였는데 안기부에서 파견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갑자기 나서서 세 개 다 오케이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회담이 결렬이 됩니다. 알고 보니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그 북한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정책을 많이 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군부, 그다음에 이제 그 안기부 이런 이제 보안 세력들이 훈령을 조작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회담 당일 아침에 그 서울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내려둔 훈령과 다른 내용으로 세 개 다 오케이 하지 않으면 그냥 결렬 내라 라는 걸 내서 남북관계가 매우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터진 바로 직후 다음 달에 가짜단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아시죠? 그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이제 대표로서 이루어진 회담에서 팀 스피릿 훈련을 재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남북 간에 평화 무드로 조성되고 있는데 그 최고 지도자가 아닌 이 관료들이 그리고 이제 밑에 장관들이 그것을 역행하는 이런 행위를 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1994년에 전쟁 위기였습니다. 최근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 익숙한 얼굴이죠. 강경화, 홍영모, 폼페이오인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외교 안보 라인의 책임자와 그 핵심 관료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9월에 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아직도 장관이었습니다.
9월에 유엔 총회에 가서 그 가장 강경한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그러니까 당시 9월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락가락 할 때인데 알고 보니 윤명세 장관이 그 지금에서 지르고 온 거죠. 네. 오히려 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너무 그 대북 강경도로 가면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강경화 장관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평가만은 아니죠. 그 상당히 무능력한 장관이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긴 하지만 어떤 인도적 지원 파트에서는 경력이 되게 오래된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미국의 그 강경파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와 통화를 하고 나면 북한 제재해야 된다. 대북 제재해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다. CVR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손발이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송영무 장관, 국방부 장관인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군축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영무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그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단계가 되면 그때 군축을 하겠다. 판문점 선언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료들이 저항을 하는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관료들보다 더 이제 강경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뭐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회담 전날까지도 CVI를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 3번 방북을 했는데 특히 이제 7월에 있었던 3차 방북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샀죠.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국무부, 재무부의 이제 강경 라인들이 매우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가짜 뉴스 이런 걸 생산해내고 정보를 흘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미국 대통령 하면 힘 되게 쓸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통령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료들을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비유하냐면 밤새도록 미친 듯이 주먹질을 해도 다음날 새벽이면 아주 멀쩡한 물침대처럼 가만히 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혀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둘러서 한 것인데 그리고 당시 이제 대통령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료들은 대통령이 얘기하면 일단 절반을 무시한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의 때 대통령이 물어보면 알아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료들이 정책을 취사 선택할 수도 있고 대통령 혹은 이제 뭐 국가 간의 합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을 해보면 변수가 항상 있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는 한국의 경우 이제 대통령도 지금 뚜렷한 일관성이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외교안보란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장관 그리고 관료들의 모습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와는 이제 반대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도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이하 여러 이제 그 외교안보의 관료들이 이렇게 엄밀한 용어는 아니지만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좌초가 됩니다. 왜 좌초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 네. 이른바 BDA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자금 세탁을 하고 있고 그 세탁한 돈으로 마약 거래도 하고 불법 무기도 판매하고 이랬다는 혐의로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사건을 터뜨립니다. 근데 그 사건이 터진 날이 언제냐면 9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성명 직전에 이미 터뜨려 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미국 내에서 이제 일반 대결주의자들 혹은 이제 반북 성향이 강한 부처 내지 관료들이 그런 장난질을 얼마든지 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종전선언은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죠.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관계 혹은 뭐 순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뭐 말씀 시간상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종전선언이 되면 가장 큰 변화는 현재 그 한반도를 규정하는 것이 정전체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정전협정으로 이루어진 체제인데, 정전체제가 아니라 종전체제, 종전관리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무엇이 바뀌냐면 정전협정에 근거한 유엔사의 임무와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일단 유엔사는 소멸하게 되고요. 현재 유엔사랑 유엔사령부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동일 임무입니다. 겸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엔사령부가 소멸이 되고 임무가 종결이 되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무와 지위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즉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의 의미가 간단치 않고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야죠. 네. 그 다음 평화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역시 뭐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소극적 평화와 이제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누가 했냐면 이제 지금 사진 속에 나온 할아버지인데 이제 요한 갈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평화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했을 때 단순히 평화라고 뭉뚱그려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분쟁이 없는 상태도 평화지만 그것이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쟁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예 분쟁의 씨앗이 없는, 그 위험 요인이 없는 것을 적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체제에서 말하는 평화는 적극적 평화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현재의 어떤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종식을 하고 그냥 적절히 상황 관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분쟁의 원인, 위협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준비할 것이 매우 많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평화체제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그 다음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고 아주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지금 북미 간에 그것이 진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재자라고 얘기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는지 저는 매우 의구심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관해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그냥 협정문으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78년에 중동 평화협정이 체결됐지만 중동전쟁이 또 발생했던 것처럼 평화협정 맺는다고 평화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핵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방금 드렸던 일종의 게임의 규칙 내지 관전평들을 좀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생각한 이유입니다. 미국은 무엇을 했나입니다. 좀 작으실까봐 크게 지금 글씨가 좀 잘리는데 이해되시나요? 네. 현재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얻은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딱 보시기에도 미국이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북한이 화성 15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현재까지 미사일과 핵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를 공식적으로 결정했죠. 5월에는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인데, 그리고 미국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핵실험장을 폐기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 합의 전에 미국이 세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담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하겠다 얘기를 하죠. 그제야 북한이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월에 북한은 이제 위성 발사장 일부를 해체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해도 송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명백합니다. 미국이 얻은 것이 훨씬 많은데 북한이 얻은 것은 적다. 그렇다면 미국이 더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로서 회담을 했고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문에 발표를 했다면 미국이 최소한의 무엇인가 보여줘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북한의 행동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교착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관계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것은 역시 앞에 CVID랑 연관이 되는 것인데,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무 규정이라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냐 혹은 북한 비핵화냐라는 것이 혼동돼서 쓰이거나 혹은 이제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회담 결과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판문점 선언과 이제 싱가포르 선언을 보시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나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물론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북한하고 북한하고 남한의 그 영문 번역본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는데요. 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하고, 싱가포르 합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한반도 전역에서 핵무기가 생산되지도 않고 보관되지도 않고 배치되지도 않고 그런 것이 비핵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비핵화라고 하면 이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잘못했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이 북한 비핵화입니다. 매우 좀 당황스럽고 안타깝게도 제가 난독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싱가포르 합의가 나오고 이틀 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국가안보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라고 발언을 해버립니다.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라고 국문 영문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합의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경화, 송영무, 그리고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북한 비핵화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등의 이제 보수 언론 그리고 보수 정치 세력도 북한 비핵화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CVID를 빼서 겨우 합의를 했는데 다시 CVID를 꺼내니까 이것은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현재 이제 존 볼턴도 그렇고 이제 국내 보수 정치 세력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일방적인 북한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합니다. 6개월이 내 1년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일방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동시행동과 북한의 선행동에 대한 해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문과 그리고 역시 이번 싱가포르 합의문을 봤을 때 북한이 행동을 취해야만 미국이 행동을 취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제 단계별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이 합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선 행동만을 현재 미국과 한국 정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강력한 인식인데요. 이제 서두에 이제 북미 싱가포르 합의가 왜 실패했냐라고 했을 때 CVID가 빠졌으니까 라는 얘기도 드렸고, 제재를 하면 북한이 나오더라, 굴복하더라 라는 교훈이 유포가 됐었는데, 즉 제재 만능론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보상, 그러니까 대화가 곧 보상이라는 얘기는 너무 쉬워서 설명을 또 드리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만 해줄 것이 곧 보상이니까 특별히 행동을 취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대화가 곧 보상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대화를 쉽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해주면 북한한테 뭘 주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일방적이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런 인식이겠죠. 그리고 이 제재 만능론은 사실 국내 정치적 이유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실제 제재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북한의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신장이 됐습니다. 반대로 역사적으로 북한과 대화랑 교류를 하면 북한은 핵 미사일 능력 개발을 유예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럼 과연 제재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한국에서는 중국, 가끔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차단해라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요청을 하지만, 근데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중국이 혈맹이라는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 중단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고 칩시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바로 준전시 상황입니다. 네, 매우 긴장이 고조되겠죠.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나 대책 없이 제재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매우 거의 공상에 가까운 현실적이지 않은 진단이다, 그리고 주장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인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더 강화됐습니다. 이제. 네. 다들 아시겠지만 6월 12일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2일에 북미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는데 6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연장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 관계 내지 미국에 대한 얘기였다면 한국 정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공을 들이기도 하고 많이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은 98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과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만남입니다. 2017년이죠. 운전석이란 말은 98년에 나온 말입니다. 당시 이제 방미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클린턴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김대중 대통령의 경륜과 비중을 존중하고 핸들을 잡으시라. 저는 보조석에 앉아서 보조하겠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한반도 운전석 혹은 운전자론이란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20년 지나서 다시 이 얘기를 꺼냅니다. 2017년 7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끝낸 이후에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석에 앉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회자가 된 것인데, 근데 과연 이 운전석의 의미와 운전석이란 말을 쓸 수 있었던 배경이 같았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과 2017년의 상황과 내용이 매우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운전석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본격화됐을 때입니다.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의 핵심은
제재하고 압박만 하는 능사가 아니라 대화하고 교류하고 경제 지원을 하면 햇빛에 나그네 옷을 벗듯이 개방도 되고 관계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미국에 이제 설득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받은 정책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70년대 이제 72년에 미국이 중국이랑 수교합니다. 그래서 대땅때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대화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 중국, 베트남과 미국이 수교를 하는데 수교했을 때 그 원동력과 상황은 뭐였냐면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경제 교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과 중국과 베트남과 평화적으로 수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햇볕 정책이 미국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탄을 한 클린턴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으시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한국도 여소야대였는데 미국도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다음날 김대중 대통령이 그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제 전날 밤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미국 의회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 이제 호전적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도 그 자서전에 나오는 표현인데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평화는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죠. 그런데 그 2017년의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그 회담이 끝난 다음에 이제 두 정상이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공동 선언문에도 나오고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 한반도 문제에서 이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라는 말도 있고 글도 있었습니다. 그게 공동 선언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한국과 미국은 CVID 원칙을 지지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UN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집행해 줄 것을 전 세계에 요청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대북 제재를 요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역할이 있어서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동선언문이든 협정이든 공식 문서에서는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성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 주도적 역할은 중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공동선언문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핵심적인 위기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이란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회담과 회담 내용 선언문의 주요 메시지는 대북 제재와 압박입니다. CVID고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가서 베를린 선언을 합니다. 역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벤치마킹 한 것인데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러고 나서 베를린 선언을 하니 북한이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대단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논리가 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전략적인 변화가 있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되게 덕담 같은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실천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운전석과 지금의 운전석은 매우 다릅니다. 바꿔 얘기하면 98년의 운전석은 기존의 한미동맹의 관성을 깨는 의미에서 운전석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의미가 있었는데 2017년의 운전석은 기존의 한미동맹 관성 위에 있는 운전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극심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운전석에 앉는다. 네, 좋죠. 근데 그 맥락을 보면 미국의 그 정책과 기조를 충실히 따르겠다라고 일종의 이제 헌신적으로 같이 가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운전석에 앉겠다고 하니 이것은
갈등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재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교착이 났을 때 한국이 중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청와대와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재는 우리가 아는 의미, 그 의미 그대로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중재 의미는 제3자입니다. 제3자고 당사자가 합의를 한 사람이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법적 요건은 두 가지죠. 공정성과 독립성입니다. 이것이 인정받는 사람이 중재자가 되는 것인데, 이미 한편으로 기울어 있는 한편 입장을 대변하면서 중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다,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잘한다 라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들한테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지지자에게는 뭐 좋은 소리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북미 합의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는 방해가 될 정도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한미동맹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이 문구는 이제 평택에 미군 기지가 이제 새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제 축사를 7월에 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파서 이제 대독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반이고 핵심이고 성장의 기틀입니다.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얘기인데, 너무나도 한미동맹이 신성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미동맹이 이렇게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아시죠? 매우 친미적인 것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58년에 외교부가 그런 책을 냅니다. 외무행정 10년 이런 책을 내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일본과 중국입니다. 그 다음 필리핀입니다. 미국은 네 번째에 나옵니다. 그렇게 친미적이라는 이승만 정권도 미국을 항상 맨 앞에 내세웠던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때 그 책을 보면은 이른바 미국이 뒤통수 맞은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뭐 외교 이런 걸 하는데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좀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도 다 기재가 됩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1999년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죠. 한국 외교에서 40년이라는 책이 역시 정부 공식 문서로 나오는데요. 이때도 지역 외교를 논할 때 아시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주변 4강,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거의 신격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58년에 있었던 미국이 뒤통수 맞았던 그런 내용이 2008년에 있는 외교부 공식 문건에는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티끌조차도 되게 조심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사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대단히 이제 절대화합니다. 언제든 놓칠 수 없는 원칙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미 미국은 2001년인가요? 럼스펠트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동맹은 필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동맹 우방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맹이란 것은 국익을 지키고 국익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맺는 거지 동맹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남한은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동맹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대단히 굴욕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사드 배치 얘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드가 도입된 과정이 불투명했고 갑작스러웠고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김관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죠. 안보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때 김관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결정하면 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드가 공론화되고 공식화됐을 때 그게 어떤 장면에서 나왔냐면 국방부 정책실장이랑 주한미군 사령부 만남 이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중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드 사안이 고작 그 국방부 실장과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논의해서 나온 결과로 공론화되고 미국이 결정한 우리는 그냥 따르고 그런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것이 한미동맹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따라야 할 것인가 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절대시하고 한미동맹의 어떤 가치, 미국의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 때문에 현재 그 북미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북미 합의도 그러니까 그 진전되기가 매우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파트인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무엇을 보면 이렇게 변할지 안 변할지 알 수 있고, 혹은 어떤 게 좀 바뀌어야 변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북미 간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좀 남북 간 얘기도 좀 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혹은 문재인 정부의 포지션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 들어보셨겠죠. 한반도 신경제 지도입니다.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아주 중시됐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뭐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 프로젝트의 주요한 그 어떤 이제 목표 내지 내용은 뭐냐면, 철도 연결과 가스관 연결입니다. 이제 러시아와의 이제 협업을 통한. 그런데 그 작년에 푸틴과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좀 약간 깜짝 놀랄 만한 요청을 합니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에게.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민간의 피해가 우려가 되고, 맨 마지막에 나오죠.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몰 수 있다라고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뭐 남북관계가 중요하고 뭐 평화가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외국 정상과의 회담 혹은 국제 회의에서 늘 얘기하는 것은 그 대북 제재에 있어서의 국제 공조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계속 요청을 하고 다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하던 짓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 대통령이 이제 베를린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베를린 선언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북한이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미 그 군사훈련이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그 전에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뭐였냐면,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군사훈련 정말 중단하시나요? 그때 청와대 입장은 뭐였냐면, 한미연합훈련은 합법이고 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안보리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할 수 없다. 즉 군사훈련 중단 못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것은 그 어떤 미국의 입장 혹은 미국 보수 세력, 한국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는 정답이지만 평화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답입니다. 확고한 철학이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처신을 하는 것이 매우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발언이 있지만 그냥 2개 정도만 골랐는데, 2017년 여름에 했던 발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했던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 얘기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거나 이제 반대를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편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11월에 했던 발언인데요. 지금은 최대의 압박을 할 때다. 이제 아베랑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한테도 했던 얘기인데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할 때가 아니다. 최대의 압박을 할 때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더 이제 어렵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11월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고 이제 북미 간의 공식, 비공식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북관계도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작년 연말까지 11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스탠스가 저랬는데 판문점 선언이 가능했던 것은 북미 간 관계가 잘 풀리면서 정세가 이제 호조건이 됐고 거기에 편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에 대한 입장은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거의 이제 종반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현안이면서 역사적으로 오래된 논쟁입니다.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폼페이오 이제 국무장관이 북한 간다고 했는데 취소됐지 않습니까? 네, 가기 전까지 이제 비핵화 남북관계에 대한 이제 미국의 입장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특별한 말이 없었는데 이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건 그리고 3차 남북 정상회담 건을 앞두고 이제 미국 국무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핵화 모조를 맞춰 진전돼야 한다. 사실상 종속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못 적었는데 미국 국무부가 뭐라 얘기하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비핵화 되기 전에 남북관계에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것이 8.15 축사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축사 내용이죠. 남북 간의 경협,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경협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전 약간 눈을 의심했던 표현인데 과연 이것이 판문점 선언의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단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좀 의심이 드는데요. 나라들의 관계를 규정짓는 가장 큰 축은 미중 갈등입니다. 현재 미국은 과거의 패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어쨌든 최고의 패권 국가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신형 대국 관계, 대국 굴기 얘기하면서 패권국으로서 미국과 이제 맞짱을 뜰 수 있는 구상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은 미국에 많이 이렇게 뒤처집니다.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화려했던 과거를 가진 미국과 그러면 여전히 이제 강한 미국과 부상하고 있는 이제 패권 국가 중국이 제일 맞부딪히는 첨예한 장소가 바로 동북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 체제를 논할 때 미국과 중국의 협력 혹은 이제 협조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라는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제가 아까 2017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가랑이를 기어서라도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괜찮다라는 심정으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가랑이라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 말의 진정성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가랑이를 자존심을 잡고 긴다고 쳤을 때 그러면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좀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혹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고
그 신냉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신냉전 구도. 그러니까 북중러, 한미일 이 구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이 결국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한반도 문제 해결의 종착점은 이제 평화 체제겠지만 평화 체제가 동시에 중립국가로서 혹은 중립국가에 준하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중립국가를 선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립국가에 준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한반도 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어떤 그 갈등과 어떤 준전시 상태를 지속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통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연방 형식으로 가야 한다 라는 데까지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외교 혹은 한국 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또 준비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